안녕하세요. 사연 모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참 쉽지 않은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자식한테 집 물려줬다가 인생 망쳤습니다. 처음 이 말을 꺼냈을 때 제 마음속엔 말할 수 없는 후회와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 부모가 자식에게 평생 모은 것을 물려주는 것. 그게 가족이고, 그게 어른된 도리라고 믿어왔지요.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그 속에서 깨달은 삶의 진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스스로를 회복해가는 여정까지. 혹시 지금 같은 자리에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조용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벌어놓은 것 과연 누구를 위해 남겨야 하나?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고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을수록 저는 이 질문이 점점 무거워지더군요. 어릴 적에는 아이들이 장성하면 그래도 나중에 내가 이룬 것을 이어받아 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부모 노릇이고 인생 다 산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돌이라고도 믿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을 겪고 나니 이제는 이렇게 묻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평생 아껴 모은 걸 자식에게 넘겼다가 도리어 내 인생이 망가진다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제 이야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이른을 갓 넘긴 나이였고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둘 다 큰 병 없이 건강한 편이었고 손주들 재롱 보는 재미에 하루하루가 꽤 바쁘게 흘러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강원도 작은 도시에 25평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서울 변두리에 오래전에 사놓은 낡은 다가구 건물 하나. 그게 저희 부부가 평생 일해서 만든 전 재산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서울 건물은 매달 월세도 조금씩 들어오고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주기에도 제일 괜찮은 자산이었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첫째 아들한테 그 건물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은퇴한 저희 부부보다는 이제 막이둘 키우며 일하는 아들 내외에게 훨씬 더 필요하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꼭 내가 선한 마음으로 결정했다고 해서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더군요. 건물을 명의 이전하고 임대료 계좌도 아들 앞으로 바꿔놓은 지 채 1년도 안 돼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들이 관리인이 바뀌었다면서 연락을 해왔고 월세도 오르고 수리 요청은 무시되고 어느 날은 임차인 한 명이 저를 찾아와 따지듯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집이 정말 그 아드님 겁니까? 아무래도 대출을 받아서 담보로 넘긴 것 같은데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저 믿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설마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겠는가 그런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아들은 건물을 넘겨받자마자 한 달 안에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는 뭘 했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이 점점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건데 나중에 다 갚고 돌려드릴게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만 해도 저는 다시 믿고 싶었습니다. 아, 사정이 있겠지. 요즘 젊은 세대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누가 하겠는가. 하지만 돌려받기는커녕 몇 달 뒤부터는 월세 수익마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였고 임차인들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 즈음부터 아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재산을 넘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생활비의 일부를 그 월세 수익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갑작스럽게 수입이 끊기고 병원비와 약값이 부담으로 다가오니 저희는 그제서야 절망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그 모든 상황이 자식한테서 비롯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자식이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그것마저 모른 채 너무 일찍, 너무 쉽게 신뢰라는 이름으로 손을 놓아버렸다는 거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물었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그 질문은 자책이기도 했고
동시에 부모로서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자식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이 결국 나를 갉아먹는 날이 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한테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저희 부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차츰차츰 자식이라는 존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으로 시작했지만 그 감정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결국 나의 연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고 모든 걸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생각과 가치를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린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일 뿐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 깨달음이 오기까지 너무 아팠습니다. 건물은 결국 법적으로 경매에 넘어갔고 저희 부부는 강원도 집 하나만 남기고 이제는 기초연금과 작은 농사 수익으로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 일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기대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하네. 자식한테 왜 미리 물려주셨어요? 그건 잘못하신 거죠.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더 큰 진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에는 때로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지키는 것도 멈추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모든 걸 자식에게 넘겨주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믿음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진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책임감을 갖도록 길러내는 것이고 그 책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걸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희한합니다. 분노로 시작된 감정이 어느 순간 슬픔으로 바뀌고 그 슬픔은 다시 허무로 변해버리더군요. 아들과 연락을 끊은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거의 매일같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지나가는 바람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내도 비슷했어요. 낮에는 같이 고구마 줄기를 말리고 밤에는 겨우내 먹을 배추김치를 준비하고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계속 허전했습니다. 자식은 그렇게 떠나가 버렸는데 남은 건 오래된 텃밭 하나 그리고 둘뿐인 부부의 고요한 일상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야말로 제가 진짜 노년이라는 것을 실감한 때였습니다. 그전까지는 노년이라는 게 단지 나이 숫자나 몸의 피로 정도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노년은 기대가 사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바라고, 기다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걸어보는 일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시작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지금 이대로 그냥 살아요. 그냥 둘이. 처음엔 그 말이 너무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자식도 손주도 끊어지고 연락도 없이 사는 게 어떻게 그냥이겠습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중학생 때였어요. 그날따라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잔뜩 풀이 죽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데리고 시장에 나갔지요. 시장 안에 있는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시켜주고 무슨 일 있었냐고 묻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집이 작다고 놀렸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웃으며 말했어요. 집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다. 가족이 있는 게 집이지. 그날 저녁 아들이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제 이름을 휴대폰에서 지워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마음을 조금씩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돌이킬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산은 이미 넘어갔고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분노한다고 해도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결국 남는 건 깊은 골과 또 다른 상처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둘째, 나를 다시 사랑해보기로 했습니다. 한때는 자식에게 모든 걸 내주면서도 기뻐했던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도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더군요. 내가 얼마나 소박하게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다시 알아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작은 의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마당을 돌고 볕이 잘 드는 곳에 커피 한 잔을 놓고 앉아 그날의 햇살과 바람과 냄새를 기억합니다. 그 모든 것을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아내와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계절이 바뀌면 바뀐 대로 장에 가서 꼭 그 철의 나무를 사옵니다. 이 작은 행위들이 저를 다시 살게 해줬습니다. 한 번은 이웃마을 경로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식한테 미리 뭘 물려주는 건 바보짓이야. 그 말에 다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바보짓이 아니라 사랑을 잘못 배운 사람의 실수지. 저는 사랑을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늘 무뚝뚝했고 말보다는 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식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거죠. 말 대신 재산으로, 존재 대신 책임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결국엔 자식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말았지만요. 이후로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다시는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그게 어떤 사람이라 해도, 어떤 혈육이라 해도 자기 인생은 자기 책임이고 부모는 거기까지라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가끔 생각해봅니다. 그때 내가 집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랬다면 이 진실도 몰랐겠지.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내가 만든 것을 자식이 누려야 마땅하다고 믿으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무책임할 수 있는지 몰랐을 테지요. 그렇기에 저는 지금 이 모든 것을 겪고 있는 저 자신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아프지만 진실은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하니까요. 하루는 아내가 제 손을 가만히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 망한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늦게 철든 것뿐이죠.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조금 늦게 철이 든 겁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또렷하게 보이는 인생의 진실들이 있습니다. 그건 젊었을 때는 절대 보이지 않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는 사라지지만 관계는 남는다는 것, 그리고 믿음도 때론 잘못 줄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자식에게 미리 뭘 넘겨줄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로 자식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그저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결정은 아닌지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땐 아마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내에게, 그 다음엔 이웃집 할머니에게, 그러다 점점 시장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경로당에서 장기 두는 어르신들에게도 슬며시 말을 꺼내게 되더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놀라다가 이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집도 그래요. 나도 큰아들한테 다 줬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 안 와요. 사위가 집 팔아먹고 지금은 딸이나 몰라라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우리는 모두 어딘가 비슷하게 살아왔, 비슷한 믿음을 품었, 비슷한 기대를 했다가 비슷한 방식으로 상처를 입었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묻지 않아도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과 진짜 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 이야기, 텃밭 이야기, 연금 이야기만 하는 줄 알았던 우리 노인들 사이에도 속마음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형님. 동네에서 저보다 한 살 많은 김노인이 어느 날 그러더군요. 우리가 자식한테 뭘 준다는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쉽게 준다는 거지. 그 말이 제 가슴에 또 한 번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린 자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전에 혹시나 필요할까봐, 혹시라도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우리 자신의 노후를 저당 잡히면서까지 자식에게 미리 줘버리는 세대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전쟁을 겪고 산업화를 거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온 세대에게는 나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늘 우리는 가족이 자식이라는 말로 살아왔지요. 그래서인지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왠지 죄책감이 들더군요. 내가 나를 위해 산다는 게 마치 자식에게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찜찜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죄책감은 우리가 배워온 방식일 뿐 진짜 잘못은 아니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바로 노년에도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쉬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노년은 전달하는 시기입니다. 경험을, 통찰을, 삶의 진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깊이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자식에게 모든 걸 넘겨주고 삶이 무너진 이 이야기도 그저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부모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고 그리하여 결국은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도 있겠지요. 이런 생각을 하니 제 아픔이 조금은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쓰라린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깨달음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자식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당신 인생을 사세요. 무엇을 남기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재산은 잃을 수 있어도 지혜는 절대 잃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면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닫고 누군가는 제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아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에겐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경계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저를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요즘 저는 동네 마을회관에서 작은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다 늦지 않았다 모임입니다. 이곳에선 자식 이야기, 친구 이야기, 사랑 이야기, 심지어 죽음과 외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며 말하고 말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그 안에서 다시 삶의 온기를 느낍니다. 하루는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나는 자식이 둘인데 둘 다 집만 없고는 나 몰라라 해요. 그런데도 매일 밥은 그 애들 걱정하면서 지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거 이제 그만하세요. 할머니도 누군가의 자식이었잖아요. 이제는 할머니 자신을 좀 챙겨보세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오랜 세월의 피로와 상처와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생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집을 잃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삶을 다시 짓는 노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라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고 노년의 진짜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흘러가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을 바꾸고 심지어 상처마저 조금씩 덮어주지요. 아들과의 연락을 끊은 지 1년 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서울 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가 되어 법적으로 다시 되찾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생활은 빠듯했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의 질서가 생겼습니다. 절약하는 법,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주가 혼자 우리 집을 찾아온 겁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그 아이는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대문 앞에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 얼굴에는 아무런 미움도 없었고 오히려 약간의 긴장과 망설임이 섞여 있더군요. 할아버지, 혹시 나 기억하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말없이 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데려가 밥을 해주었습니다.
계란찜, 된장국, 김치, 어릴 적에 아이가 좋아하던 반찬들을 그대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 묵은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상처,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사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잘 계시니? 아이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말도 잘 안 하시고 집에도 잘 안 계세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죄인가? 자식에게 받은 상처를 이 아이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아내는 오래된 이불을 꺼내 방을 정리해 저는 아이가 자는 방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그 기척을 느끼며 그래, 이게 우리가 잃었던 것들이지 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는 가끔씩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학교 방학 때 주말에 시험이 끝난 후 정해진 약속은 없었지만 언제든 환영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 아들의 근황을 간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를 완전히 지워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용서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감정은 결국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담잠을 설치고 과거를 반복하고 미움이라는 독을 매일같이 조금씩 삼키게 되죠. 그런 삶을 더는 계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정식으로 화해를 청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서 천천히 아들을 다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실수했던 아들, 무책임했지만 그래도 내게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나름의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한 인간. 그렇게 생각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분노의 자리에 연민이 들어서 상처의 자리에 침묵이 앉았습니다. 물론 다시 그에게 재산을 주거나 우리 삶을 의탁할 일은 절대 없겠지만 그래도 그를 저주하지 않기로, 이제는 미워하지 않기로 그렇게 제안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선택 이후 제 삶은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붙들고 씨름하지 않아도 되었고 가끔 손주가 들러주면 그걸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텃밭에서 고구마를 캐고 종이로 연을 접 할머니가 만든 수제비를 먹으며 웃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또 다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건 돈도 집도 명의도 아닌 관계의 회복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잃은 것만큼 다시 채워질 수도 있다는 걸 그 아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지 않아도 그저 마음속으로 이제 됐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요. 사실 우리가 용서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용서라는 건 상대의 변화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내 안의 자유를 위한 선택 아닐까요? 나를 묶고 있는 끈을 내가 직접 끊어내는 일,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것을 저는 이 나이에 와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작은 공동묘지를 지났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시골 묘지역, 비석도 대부분 희미해져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기 누워있는 분들 중에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편하게 눈 감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니, 그런 죽음이 과연 편안한 것이긴 했을까? 사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걸 꺼려합니다. 특히 노인이 죽음을 이야기하면 주위 사람들은 괜히 불길하다고 조용히 하라고 눈치를 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인생을 말할 수 없다는 걸요.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어쩌면 삶 전체를 가늠하게 해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며 저는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대로 세상을 떠난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심으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때는 자식에게 뭘 남길까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어떤 마음을 남길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재산보다 더 오래가고 물질보다 더 분명하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손주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기억할 때 돈이나 물건 말고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내가 보여줬던 마음을 떠올려다오. 그게 진짜 유산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가족이라는 단어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예전엔 가족을 혈연으로만 정의했습니다. 피를 나눈 사람, 나를 낳고 내가 낳은 사람, 그게 곧 가족이라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족이란 내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안아주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비록 자식이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오랜 친구, 이웃, 혹은 손주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친구와 함께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식도 없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산을 오르다 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으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그게 슬퍼서가 아니라 그냥 그럴 거라고 받아들였지.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냐, 슬퍼할 사람 꼭 있어. 선량한 사람이라도 그대를 기억하고 그대를 떠올리며 조용히 눈물 짓는다면 그 인생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어. 그리고 지금도 그 친구와 가끔 밥을 먹으며 우린 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남은 가족이야. 노년이 되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잃어갑니다. 기억력, 체력, 사회적 역할, 그리고 때론 관계들마저. 하지만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인생의 진짜 후반전을 결정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대신해 조용한 기쁨들을 하나씩 채워놓고 있습니다. 새벽 햇살 아래 텃밭에서 따온 방울토마토, 아내가 끓인 된장국에 밥 한 공기, 손주가 보낸 그림 문자 하나, 그리고 친구의 미소, 이웃의 인사.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저에겐 충분한 이유입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남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합니다. 남지요. 어떻게 후회가 없겠어요. 하지만 그 후회마저 나의 일부로 안고 가는 것, 그게 바로 나이 든 사람의 지혜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모든 것을 자식에게 걸고 살았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내 인생의 보상이라 자식의 행복이 내 존재의 이유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한 시절 함께했던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요. 내 인생은 여전히 나의 것이고 이제 남은 삶은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자식에게 집을 물려줬던 일을 인생의 실패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었고 제가 몰랐던 진실을 보여준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더 넓은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 가족의 의미도 사랑의 방식도 삶의 가치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남은 삶을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답이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면 그제야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날 자식에게 집을 넘겨주던 날이 마치 졸업식 같기도 했습니다. 무언가를 끝냈다고 믿었던 날, 사실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내 마음이 얼마나 뒤흔들릴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다시 평온해질지를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후회, 미움과 침묵, 그리고 긴 시간의 고요함이 결국엔 저를 제자리로 돌려보내주었다는 것을요. 그 제자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부엌을 가로지르고 아내는 된장국을 끓이고 저는 평소처럼 묵묵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다. 이 순간, 이 냄새, 이 따뜻함, 이것이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집이다. 그건 벽으로 된 건물이 아니라 시간이 쌓아 만든 마음의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걸 잃습니다. 청춘, 건강, 사람, 돈. 그러나 가장 위험한 상실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자식에게 모든 걸 넘겨주며 겪었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내 몫에 삶을 놓아버렸던 것? 그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일을 통해 저는 나를 다시 붙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또렷하게
이제는 누구도 내 마음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게 두지 않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뿌리를 붙잡고 있는 고요한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주소를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를 묻는 겁니다. 혹시 그 마음의 집이 오롯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 자식의 기대, 사회 시선, 지나간 후회로 지어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새로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집은 아주 작아도 낡아도 괜찮고 심지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단 하나, 그 집만큼은 당신의 의지로 짓는 집이었으면 합니다. 남이 만든 설계도 말고 남이 떠안긴 책임 말고 오롯이 당신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느덧 나도 여든이 가까워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소중한 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놓지 않고 지켜낸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고맙게 여기는 것은 내가 아직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다시 시작했다. 나는 다시 나를 위해 살고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숨을 쉬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며 사는 인생도 후회에 발목 잡힌 삶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지 하나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디 당신만의 집을 지으세요. 그 집은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당신의 기쁨이, 당신의 기억이 있고 무엇보다 당신의 존엄이 있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고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 나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내가 모든 걸 잃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압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조금 늦은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인생은 남의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걸요. 이제는 그 삶을 하루하루 곱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당신께 마지막으로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마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름 모를 책임감과 의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지요.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삶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조금 늦었어도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참 잘 살아온 겁니다. 남겨줄 집은 사라졌지만 남겨줄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물려줄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삶이란 결국 그런 것 아닐까요?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잃고 그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는 것. 오늘도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조용히 응원과 존경을 보냅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만의 집이 지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모음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